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백화점 직원이었던 한 여성이 사랑과 결혼을 통해 시련의 폭풍을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화려하게 날아오른 사연이에요. 시집에서 받은 상처, 임신 중에도 멈추지 않은 모욕, 그리고 그 모든 걸 딛고 벤츠를 몰고 돌아온 그녀의 반전.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차가운 벽을 넘어섰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내가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살 때였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고등학교도 실업계로 진학했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매장에 나가 옷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내 삶의 전부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꿈이나 야망 같은 거창한 단어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매대 앞에서 옷을 적고 있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전이라 머릿속은 조금 멍했다. 그러다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깔끔한 옷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나이대는 나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손에 든 가방과 걸음걸이에서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졌다. 그는 나를 보며 살짝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50대 여성분께 드릴 선물을 찾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손님이 뭘 골라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톤이었다. 나는 그에게 밝은 색상의 스카프를 추천했다. 그 나이대의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선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좋네요. 감각이 있으시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다. 칭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게 웃으며 계산대로 안내했다. 그는 물건을 받아들고 나갔고 나는 그저 평소처럼 다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짧은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런 사람은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다시 보고 싶다는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매장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20대 여성분께 드릴 선물을 골라달라고 했다. 나는 순간 여자친구가 있나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별 감정 없이 미니 원피스를 골라줬다. 그는 계산을 마치더니 갑자기 그 원피스를 내게 내밀며 말했다. 이거 입고 저랑 데이트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요? 라는 말만 간신히 내뱉었는데 그는 웃으며 네, 당신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당당함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그는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라며 명함을 건넸다. 그러고는 매장을 나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명함을 꺼내봤다. 어학당 강사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 아래 박사과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뭘 착각한 거지? 저런 사람과 내가 무슨 인연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업계 졸업장이 전부인 내가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다. 손에 든 명함을 버릴까 고민했지만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한 번쯤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작은 용기가 내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결국 나는 그에게 연락을 했다. 첫 데이트는 어색했지만 그는 내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다. 세 번째 만남에서였다. 우리는 신촌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다가와 길을 물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나는 sorry라고만 하고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가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학벌도 높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편하게 대해줬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그는 나와 달리 빛나는 길을 걷는 사람 같았지만 내 앞에서는 늘 평범한 연인처럼 행동했다. 나는 점점 더 그에게 기대게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다.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을까?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불안은 조금씩 잊혀졌다. 사랑이 시작되면서 내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빛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은 그때의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점점 더 그의 세계에 스며들었다. 그는 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나는 여전히 매장에서 옷을 정리하며 하루를 채웠다. 우리의 삶은 달랐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늘 따뜻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간단한 밥집에서 된장찌개를 먹거나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나에게는 특별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가끔 가족 얘기를 꺼냈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어머니가 명문대를 나온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동생은 아직 취업을 안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라 공부 잘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살짝 조여왔다. 내가 이런 집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실업계 졸업장 하나로 살아온 내가 그런 집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리 없다는 자격지심이 점점 커졌다. 그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용기를 냈다. 아직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지만 그와 내가 사귀는 걸 아신다는 걸 알았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엔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매장에서 직원 할인을 받아 예쁜 봄 재킷을 샀다. 그에게 건네며 부모님께 드리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마워, 내가 잘 전해줄게 라고 웃었다. 그 뒤로 명절이나 가족 생일 때마다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냈다. 비싼 건 아니어도 정성을 담아 고른 물건들이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선물을 보낼 때마다 아무런 답이 없었다. 처음엔 그가 바빠서 말하지 않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커졌다. 어느 날 그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를 찔렀다. 집에서 네가 보내준 선물 잘 받았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네 직업 얘기를 꺼내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자세히 묻지 못했다. 묻는 게 두려웠다. 내가 백화점 점원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나를 좋아하니까 괜찮아. 가족은 나중에 설득하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연애 3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결혼 얘기를 꺼냈다. 우리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할까?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결혼은 단순히 우리 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었다. 그의 가족과 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전한 뒤였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이 좀 반대하셔. 내 학벌이랑 직업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신대. 그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칼로 찌르는 듯 아팠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그럼 나 때문에 힘들어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설득할게. 너만 괜찮다면 나한테는 그걸로 충분해라고 다독였다. 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그의 어머니가 매장으로 찾아왔다. 손님인 척하며 옷을 둘러보던 그녀는 나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너 여기서 일하는 애지?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녀는 앉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다며?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온 애가 어디 있니? 우리 집안은 다 명문대 출신이야.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있는 게 말이 돼?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쏟아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를 만나? 부모님이 대학 가라는 말도 안 했니? 그 순간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내가 떠올랐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실업계로 간 거였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던 내 처지를 그녀는 알 리 없었다. 나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건 아는데. 그녀는 내 말을 자르며 생각 좀 잘해봐라고 던지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은 내가 서 있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모자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끝없이 되풀이됐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내가 바보 같다. 그의 가족이라는 벽은 내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았다. 마음속에서 자존심과 체념이 뒤엉켰다. 나는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랑은 나를 더 작게 만들 뿐이야 라는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결국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헤어지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그와 헤어지자고 말한 순간 나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방 안에 홀로 앉아있자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보다 더 큰 건 내가 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도 있었다.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나를 지켜야 해 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다. 며칠 동안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매장에 나가 옷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다 문득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늘 규칙적이던 생리가 한 달째 오지 않았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다. 헤어진 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안 넘어갔으니 그럴만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불안이 커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2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뭐지? 내가 임신했다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 10주차였다. 의사가 축하드려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혼자 병원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끝없이 반복됐다. 미혼모가 되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다.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익히 알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걱정이 밀려왔다.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도 못 간 내가 이제 아이까지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스스로를 고민했다. 지금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야.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손을 배에 얹자 작은 생명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 아이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없애야 하지? 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다 또 다른 고민이 떠올랐다. 그에게 말해야 하나? 헤어진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내가 그를 떠난 이유는 그의 가족 때문이었지만 아이는 우리의 일부였다.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카페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나? 임신했어. 10주야. 그의 눈이 커지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잘 됐다.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잘 됐다니? 너희 부모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알잖아 라고 반박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까지 생겼는데 내가 널 놓을 수 있겠어? 내가 부모님 설득할게.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나는 그가 날 붙잡아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결혼하면 그의 가족과 또 마주해야 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내 부모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도 봤잖아. 나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는 고개를 숙이더니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 갖게 한 거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모습에 나도 울음이 터졌다. 나도 우리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평생 고생만 하신 분들인데 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근데 나한테 기회를 줘. 우리 아이 위해서라도.
그 말에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를 위해서였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아빠는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나를 움직였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의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이 여전히 내 앞에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결혼을 결정한 뒤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화려한 예식은 없었다. 돈이 넉넉지 않은 데다 그의 가족이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우리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따로 살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됐다. 그는 조금만 참아줘. 내가 돈 모아서 빨리 독립할게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집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가슴을 채웠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집에 발을 들인 첫날 나는 바로 느꼈다. 이곳이 내 공간이 아니라는 걸. 그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왔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를 부를 때도 저기, 나 너? 라고만 했다. 며느리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았다. 그의 동생은 더 심했다. 나를 보자마자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언니, 배고프다 라고 툭 던졌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듯이. 임신 5개월이 지나면서 배가 눈에 띄게 나왔다. 나는 매장에서 더 일하기 힘들어 퇴사했다. 동료들에게 미안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다. 집에만 있게 되자 그의 어머니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를 불렀다. 임산부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 이거나 좀 해봐. 접시를 내 앞에 던지듯 놓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참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우지 말자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억울함이 올라왔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몸은 더 무거워졌고 빈혈까지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생이 내 앞에 전단지를 내밀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였다. 여기 가깝고 시간도 유연하대. 언니, 놀지 말고 이런 거라도 해봐?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나 지금 임신 7개월이야 라고 작게 대꾸했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그래서 뭐? 집에서 빈둥대는 거보단 낫지? 라고 쏘아붙였다. 그때 부엌에 있던 그의 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러게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다던데 그런 거라도 찾아봐.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몸이 약한 상태라 싸울 리치도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베개에 얼굴을 붓고 조용히 울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에서 며느리는 집안의 일원으로 대접받아야 하는데 나는 그저 눈엣가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학당 행사로 지방에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다. 나는 몸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녁에 손님 오실 거니까 시장 좀 보고 밥 준비해.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몸이 좀 무거워서 시장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동생이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며느리가 이러네? 진짜 뻔뻔하다. 그러더니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다. 말 조심해 라고 간신히 내뱉었다. 그 순간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다. 뭐야 나 때렸어? 그의 어머니까지 합세해 살다 며느리한테 손찌검까지 당할 줄 몰랐다며 한탄했다. 나는 배를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다. 빈혈 때문에 어지러웠고 결국 그대로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희미하게 그의 어머니와 동생의 대화가 들렸다. 제가 뭔 손가락 하나 건드렸다고 저러냐? 저녁 손님 오시는데 어쩌지? 그들은 내가 깨어난 걸 확인하더니 병원을 떠났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여기서 더 있으면 나도 아이도 위험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이 집에서 굴욕을 당해야 해? 라는 자문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가족은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 집은 나를 짓밟는 곳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가야 해. 아이와 나를 위해서라도. 병원 침대 위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나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그는 내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가자.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가진 돈을 모아 반지하 단칸방을 얻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그 집의 차가운 공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처음 며칠은 막막했다. 돈이 얼마 없어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배는 점점 더 불러왔다. 내가 잘한 걸까? 라는 불안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문을 열 때마다 그의 가족의 냉소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다. 여기서부터 내가 내 삶을 만들어야 해. 라는 다짐이 생겼다. 한국에서는 힘들어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말이 늘 떠올랐다. 나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를 시작하고 싶었다. 출산 후 나는 몸을 추스르며 일을 찾아봤다. 그가 어학당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다. 그러던 중 예전에 매장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글로벌셀러 해봤어? 외국인들한테 물건 파는 거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돈도 괜찮아.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 한국은 온라인 쇼핑이 발달했고 해외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다. 영어는 전혀 못했지만 그는 내가 물건 설명을 쓰면 번역해줬다. 처음엔 집에 있는 물건을 올렸다. 출산 선물로 받은 중복된 아기 용품이나 아직 아이가 쓰기엔 너무 큰 옷들. 하나둘 팔리기 시작했다. 첫 달에 4개가 나가고 송금받은 돈을 봤을 때 가슴이 뛰었다. 내가 돈을 벌었어 라는 실감이 들었다. 그동안 그의 가족에게 무시당하며 잃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왔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나를 채웠다. 점점 자신감이 붙으면서 물건을 사입해 팔기 시작했다. 배송비를 줄이려고 가벼운 물건을 골랐다. 내가 육아하며 써본 포대기, 아기띠, 털신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 인기였다. 주문이 늘수록 부족한 점도 보였다. 설명이 부족하면 안 팔린다는 걸 깨닫고 사진과 상세한 글을 추가했다. 그러자 매출이 껑충 뛰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물건을 올리고 낮에는 아이를 돌렸다. 힘들었지만 그 피로가 싫지 않았다. 이건 내 손으로 만든 거야. 라는 뿌듯함이 나를 움직였다. 3년이 흘렀다. 우리는 반지하를 벗어나 넓은 아파트를 샀고 차도 바꿨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에 초췌했던 내가 아니었다. 당당한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 라는 감격이 밀려왔다. 한국에서 여자가 혼자 힘으로 성공한다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나처럼 학벌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하지만 나는 해냈다. 그 과정에서 영어도 조금씩 익혔다. 간단한 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었다.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잊을 수 없었다. 언젠가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나는 성공한 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그들의 편견을 깨부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라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기회가 곧 다가올 줄은.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그의 동생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난 안 갈 거야. 그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가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고 싶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들이 나를 잘못 봤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한국에서 자존심은 중요한 가치다.
나는 그들에게 굽히지 않는 나를 보여주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결혼식 날 나는 신중하게 준비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명품 투피스를 꺼내 입고 샵에서 머리와 화장을 했다. 차고에서 벤츠 키를 집어들었다. 그 차는 내가 몇 년간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돈으로 산 거였다. 운전대를 잡고 식장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긴장도 있었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야 라는 결심이 더 강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에 초라했던 내가 아니었다. 당당함이 느껴졌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족이 나를 봤다. 그의 어머니 눈이 커지더니 손이 살짝 떨렸다. 그의 동생은 입꼬리가 굳어졌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너 잘 지냈구나? 어디 사니? 처음으로 나를 너가 아닌 부드러운 말투로 불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다. 내가 잘 사는 걸 보니까 태도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한남동 56평 아파트요. 잘 살아요. 그의 어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잘 됐다. 정말 우리도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뻔뻔함이 끝이 없구나. 라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몰아세웠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친정어머니가 와 계셔서요. 그의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그럼 집이라도 하나 구해줄 수 없겠니? 크지 않아도 돼. 나는 코웃음을 쳤다. 왜 제가 그걸 해줘야 하죠? 그 순간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없어. 결혼식 때문에 돈 다 썼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해? 라는 냉정한 목소리가 내면에서 울렸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돕는 게 미덕이라지만 나는 그들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의 동생이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그만해. 저런 애한테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그러더니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척이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잘난 척?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평생 부모 등골 빼먹으며 놀던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함께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의 동생이 소리쳤다. 미쳤어? 어디서 깝쳐?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미칠 뻔했지. 너희 집에서 안 미친 게 다행이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 학벌 높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의 어머니가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가 평생 고개 못 들게 만들어줄게. 그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그의 어머니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밥값이에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시잖아요. 그러고는 신부 대기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억울했던 기억,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프지 않았다. 드디어 끝났어 라는 안도감이 나를 감쌌다.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이제 내 삶을 살자 라는 다짐이 마음에 새겨졌다.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아이와 나만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했다. 그날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